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인데 다음 주 내일 걸 미리 당겨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많은 생각과 또 공포스럽죠. 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한 40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해요.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저는 오히려 태조 이방원 이번 기회에 빠져서 내려오면 밑에서 분할 매수로 줍줍을 해야 된다. 아직 빠져나갈 때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충격은 있겠죠.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들을 한번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펼쳐질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제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 입혀서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와 각을 짜서 월요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렸는데 파웰이 8분간이라는 가장 짧은 연설을 했죠. 짧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생각이 강하고 확고하고 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러한 결심 있는 강단 있는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당분간 공격적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고통이 수반된다는 표현을 썼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언급을 했다. 우리가 소위 피벗이란 단어를 말해서 피벗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즉 연준 피봇이란 단어는 최근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우리끼리 부른 말이었는데 이 연준 피봇에 대해서 거기에 믿지 말고 매달리지 마라. 내 생각은 확고하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아서 빨리 꺾여서 내려오기를 그러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한 의지로 말을 한 거죠.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3.03% 하라고 그랬죠. 33,000이 깨지고 32,283. 다우가 1000포인트 이상 깨진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루에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도. 나스닥 한번 봅시다. 3.94%나 하락하면서 12,141, 네, 497이나 빠졌네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3.37% 하락하며 44,057, 이제 4,000선이 깨질 수 있는 3,900선이 뭐 361선이다, 301선이다, 3,9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00이 깨지면 관성위에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입니다. 영국은 0.7, 프랑스는 1.68, 독일은 2.26 이렇게 잭슨홀 미팅 전에 유럽이 열렸으니까 유럽은 그 영향을 덜 받은 것 같고 미국이 유탄을 온몸으로 받은 그런 하루였다. 글로벌 자본시장에 폭탄이 떨어진 거죠. 개별 종목의 하락은 주요 종목들 하락을 보면 테슬라는 2.70,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288달러. 전에 3을 곱하면 기존 가격인데 3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애플은 3.77, 163달러에 마감했어요. 애플도 3% 이상 하루 만에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진 나죠. 몇 안 되는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9.23%나 하락하며 162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83% 하락하며 57달러. 결국 반도체, 성장주의 핵심인 반도체가 모든 하락을 온몸으로 맞았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반도체가 폭탄을 맞았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좀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제 반도체가 살짝 올라오면서 우리가 반도체 이제 바닥을 쳤나? 근데 제가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여실히 나타나며 반도체가 시장 하락에 가장 큰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개별 종목을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 내내 이제 파월의 여러 생각, 연설들을 썰어봤는데, 저도 당연히 토요일날 강의하기 전에 토요일 아침에 썰어봤죠. 매파, 강력 매파. 우선 왜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인 데부터 살펴보면, 이날 파월은 제 발언은 짧으며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언급을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다르게 해석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었죠. 1301의 단어를 사용해서 8분간 연설을 한 거죠. 2010년 이후 연설에서 가장 짧은 연설이었다. 페드 연주장 중에. 파월은 이날 거의 인플레이션 얘기만 했다. 경기를 걱정한 내용이 없었고 소프트 랜딩에 관한 말도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인플레이션의 방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여러 기사를 보면 연준 피봇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의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긴축에서 완화를 의미한 거죠. 파월 푸시라고도 말하는데, 푸시라는 것은 투자자가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풋옵션을 매입하는 것이 이제 풋옵션의 성격인데, 이것처럼 파월 의장이 적극적인 대응, 시장의 가격이 너무 하락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데, 이것을 연준 피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여지가 있는 남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다. 75bp를 인상을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피봇은 중심 핵심이라는 뜻인데, 연준이 주식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자산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 긴축을 좀 완화시켜줄 때 이런 달콤한 말들을 살짝 던져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내 뜻과 의지가 오해로 전달되는 것을 막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을 8가지로 한번 썰어서 어느 이제 기자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고통이 불가피하다. 팬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당분간 제한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첫째, 연준 파월 의장의 핵심 발언 8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지금이 장기 중립 금리이지만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는 아니다. 지금 2.25가 결국 연준이 추구해야 될 중립 금리이지만 아직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 금리 인하 기대가 불러올 중립금리 발언에 관련돼서 너희들은 기대를 하지 마라.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 첫 번째 발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 발언은 짧으며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회나 오해를 잘라버린 거죠. 세 번째, 높은 금리와 둔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높은 금리와 둔화한 노동시장, 그러니까 약간 실업률이 는 이러한 시장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이 일정 부분 고통을 줄 것이다. 금리와 긴축은 다만 물가 안정 없이는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당하는 페인은 일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 이게 결국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7월 인플레이 둔화는 환영한다. 하지만 부족하다. 한 번의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전체 추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가 상승 피크에 대해서 확실히 못하고 있다. 한 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 완화될 것이며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죠?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며 그 정도까지 긴축을 밀어붙이겠다.
실업률이 박살나서 시장이 좀 고통이 될 때까지 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속 몰아붙이더라도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견딜만한 체력이 보이더라. 그 고용시장의 체력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기간 동안 무너지기 전까지 빨리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통화정책은 1970년 한국 파시는 볼 포커가 강하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과거는 스탑앤고 금리를 멈추고 금리를 인하했던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시각을 줬는데 1970년대 80년대 예를 보니까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긴 시간으로 봐서는 V자 반응도 빠르고 회복이 빠르더라.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조기 중단은 없으면 2%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고금리를 지속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9월에 이례적으로 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9월 금리 인상폭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려있다. 여기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저는 이제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그 고용 데이터, 실업률이라는 고용 데이터. 두 번째는 9월 10일 날 발표된 CPI 데이터.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5bp 인상을 배제하지 않으면 인상폭은 향후에 나올 데이터에 달려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데이터에 달려있다. 통화 기조가 더 긴축되면서 어느 시점인가는 인상 속도를 멈출 시기는 올 것이다. 이게 그나마 가장 시작에 비둘기 빠지고 발언을 했다. 향후 속도 조정 가능성을 살짝 열어는 놨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어조로 나는 단호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금리 인상에 고통스러울지만 긴 암록으로 봐서는 그 고통은 짧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주절주절 계속적으로 지속됐을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내 말은 단호하다. 시장은 나를 믿고 충분히 이 단기 금리 추가 상승에 대비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토요일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파월은 대체 무엇을 봤을까? 뭘 보고 저렇게 강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을까? 있는데 저는 파월이 9월 10일 날 발표될 파월 CPI 지수 현재까지 상황을 봤던 것 같아요. 그 CPI 지수가 생각보다도 꺾이는 강도가 수준이 약한 게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염려를 해서 미리 선빵을 때리는 게 아닌가 시장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9월 10일 날 발표될 8월 CPI가 지금 8.5까지 내려왔는데 생각보다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8.3이나 8.4 정도, 0.1 정도 YY 기준으로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7자가 보이면 너무 행복하고 8자 초반대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확률. 그 숫자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페드가 세의가 22일 날 있고 10일 날 CPI가 발표되는 그 전에 한번 뭔가 남은 일주일이 남았는데 선빵을 한번 날려서 그나마 8월 마지막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어놓는 그러한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연준과 맞서지 마라. 연준과 싸우지 마라. 이게 영원한 진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연준이 피봇을 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갈 의지가 없다. 피봇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연준 피봇을 기대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다. 이런 류로 기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연준과 맞서지 말고 연준과 싸우지 말고 피봇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페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적인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그냥 개인적인 단합을 나타내는 사적인 자리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또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심리를 꺾어놓기 위한 심리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충격은 하루 이틀에 강하게 올 수 있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충격은 강하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이번 잭슨 홀 미팅의 다음 나타날 파도 방향성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9월 2일 날 발표된 실업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 데이터가 중요하다.
고용 보고서와 9월 13일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13일이 나오는 10일이 아니라 물가지수가 연준이 9월 21일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보여지는 거죠. 고용 보고서 9월 2일,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9월 13일.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처럼 금리를 50bp 또는 75bp 인상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75bp 쪽으로 더 기우는 수치와 확률, 프라바빌리티가 나오겠죠. 파월 의장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힌트를 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경제 수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파월 의장은 75bp가 논의 중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나올 고용 보고서는 연준이 향후 무엇을 생각할지 75로 갈지 50으로 갈지 이것을 결정할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죠. 성장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이나 성장 없는 고용. 지금 성장이 없는데 고용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어 의아해하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상황은 성장이 없는 고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언제 나타날 것인지 이게 중요한데 파웰은 당분간은 성장 없는 고용이 지속될 수 있다. 이걸 가정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장이 둔화되는데 고용이 호조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는 견고한 미국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약화됐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말까지 대두되며 현재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고용 호조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 네. 성장 없는 고용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먼저 최근의 고용 호조 배경은 첫째, 경제 구조 전환 후 과도기 속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경제가 과도기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기존에 많이 풀렸던 자금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 속에 신규 고용 수가 여전한 가운데 여기에 리오프닝이 열리면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부족되고 이것이 중첩이 됐다. 리오프닝 수혜주의다. 고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시적이다. 이러한 현상이 약 3분기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환이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면 2분기부터 열었으니까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올 3분기까지는 고용 없는 성장 없는 고용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현재 성장 없는 고용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의 두 번째는 경제 수요 둔화에도 고용 수요자인 기업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 기업 중에서 크게 무너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 인건비 부담은 지불이 가능한 수준이며 원가 부담을 판가에 성공적으로 전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업들이 양호한 기업 실적을 누리면서 사람을 자르는데 그렇게 아주 급하게 빠르게 강하게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배경이죠. 기업이익은 고용을 2분기가량 선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2분기 선행을 했으니까 향후에 고용이 꺾여지면은 그 다음 2분기 후니까 올 3분기, 4분기 정도부터는 고용이 박살날 확률. 긴축을 하는 충격은 아직 고용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금리를 급하게 2달, 막 3달 이제 올렸는데 이게 시장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시기 전으로 고용 시장을 살펴보면 통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3개월 뒤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더라. 고용 시장이. 그리고 6개월 뒤부터는 큰 폭락이 오더라.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엎어진 게 한 분기가 됐죠. 벌써 3개월 정도 장단기 금리가 없었는데 그러면 3개월 뒤부터는 올 9월 3분기부터는 고용이 살짝 문제가 되고 6개월부터는 올 4, 4분기, 올 연말에 내년 초부터는 고용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연말로 가면서 고용 호조가 종료될 전망, 이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 없는 고용 호조의 유효 기간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4분기부터 고용 호조를 뒷받침했던 요인들이 약화되면서 고용 개선세는 평균에 수렴할 전망이다. 고용 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면 경기 경착륙을 우려를 야기할 시점은 내년 2분기나 3분기 사이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내년 2, 3분기 정도 되면은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시장이 둔탁하게 반응할 확률. 고용이 둔화되는 올 4분기부터 경기 우려가 재차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긴축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나타날지, 그래서 3분기는 아니다. 9월 패드 회의 때까지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10월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패드는 9월, 10월 이 두 달에 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꺾어놓기 위해서 50bp 내지 75bp, 제가 봤을 때는 75bp, 그 다음에 50bp 이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올해 25bp, 25bp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9월과 10월이 가장 한 번 더 긴축의 마지막 피크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내년 올 4분기, 4분기부터 둔탁한 조정이 나타나 내년 2분기, 3분기에 피크를 치면은 그 전까지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은 이후에 긴축을 좀 풀어줘서 경제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의 문제이지 올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올 9월 페드 회의에서 75bp, 50bp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까지 해 10월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긴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를 뒷받침한 물가 안정이 중요하고 금년 4분기에 경기 경착륙과 연착륙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다.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토요일 아침 연준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폭탄을 터뜨린 거죠. 나는 금리를 확실히 올리겠다.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여지를 주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향후에 추가로 올릴지 말지는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 그 경제 데이터가 첫 번째가 9월 2일 날 발표될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발표될 CPI 데이터가 중요하다. 9월 13일 발표될 CPI 데이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먼저 9월 2일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데 결론적으로 고용이 망가지는 것은 3분기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내년 2, 3분기에 피크를 칠 것이다. 그럼 내년 2, 3분기면은 올 4, 4분기에 고용이 망가지는 신호가 나오면 내년 1분기 정도부터나 가야 긴축에 대해서 좀 풀어줄 확률이고 올 연말까지는 페드가 긴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킬 것이며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 3분기 고용 호조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4분기부터 고용 둔화가 나타나고 고용 위축이 내년 2분기, 3분기에 피크를 찔 것이다. 이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과연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매수의 방향성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의 키는 외국인 투자 동향이 달려있다. 그동안 7월까지 16조 순매도를 한 후에 지금 5.2조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외국인들은 상반기까지 16조 순매도를 하고 하반기 이후에 5.2조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대형주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K, LG화학 등 2차전지 업종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즉 이들의 투자하는 형태를 보면 인덱스 펀드의 확률이 높은 거죠. 인덱스나 섹터형 펀드 그렇죠? 네,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2차전지 관련된 ETF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전체를 사는 인덱스형 형태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패시브 형태의 자금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시장 상황을 크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크게 빨리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 겨우 빠지지 않게 바닥을 지켜주는 정도의 자금의 속성이다. 일단 최근에 들어온 자금의 속성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이유는 뭐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매크로 불확실성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시장 판단, 외국인들은 판단한 거죠. 코스피 현재 밸류에이션은 퍼 기준 9배, PBR군이 0.9배. 원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더 싸게 보일 가능성. 미국을 제외하고 다 약세인데 원화 약세가 되면서 한국 주식이 가격이 더 폭락되는 거죠.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저평가에 대한 매력. 두 번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 이러한 것들이 통과되면서 가장 수혜를 입을 기업이 지금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거나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프렌드 시어링, 우방국가 중심의 공박 재편의 수혜 국가로 한국이 가장 크게 부각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또한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방안 같은 것이 발휘되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이나 대만으로 분산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원전이나 방산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오퍼나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이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없지만 한국이라는 자기 똘마니를 세워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면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자금을 넣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잭슨홀 강성 발언 여파는 며칠이면 잦아들 것이다. 이게 제 말의 핵심인데 미군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한 기축은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역으로 시민들이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미 인플레이션 상승에 적응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정책은 뒷북을 치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이미 국민들은 높아진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잘못 잡았다는 거죠. 경기 침체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에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것이 선거 참패로 이어지고 시장의 불만과 와우성을 과연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11월이 지나면 경기 침체 방점을 뜨고 당연히 긴축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풀어줄 것 같은데 그 가는 과정 9월, 10월 이 두 달이 굉장히 시장 상황에서 안 좋을 상황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제는 어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단어는 인플레이션을 이제야 꺾기 위한 강력한 오럴 통제로 와야 되는 심리적 통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성장주들의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네. 이제 사람들은 경기 침체에 더 방점이 찍혔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가 나오는 미국의 저 잘못된 뒷는 한박 뒷부 어쩔 수 없는 거죠. 항상 후획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안 좋을 것이다. 성장주들은 피해야죠. 반도체나 이런 주들은. 네, 반도체, 파이어, 메타 이런 애들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은 아프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이제 와서 현금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잡두를 타는 것도 아니고 뒷북 치는데 일단은 30% 정도의 현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70%는 아니고 70%는 남겨두고 그리고 무엇을 사야 할지 만약에 이 아사라장에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30%를 팔아서 뭔가를 사야 되는구나. 또한 내가 내 그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면 뭐에 사야 될지 이게 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자, 1부는 파웰의 잭슨홀 미팅의 의미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속사는 무엇인가 일부에서 알아봤습니다. 2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2부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